내 이름은 키토 조지. 기상천외한 음식들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괴식 헌터다. 지금은 혼자 중국 여행을 왔다. 현지 가이드를 고용해 이번 여행을 아주 알차게 보내고 있다. 키토씨, 이 가게 맛집인데 들어가 볼래요? 좋죠. 여기서 먹읍시다. 여행의 마지막 날은 가이드의 추천으로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회가육에 팔보채, 하루삼회, 방방지 등 어떤 메뉴도 일본에서 먹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맛있었다. 이제 일본 돌아가서는 중화요리집에 못 들어가게 될 것 같군요. 좋아하셔서 다행이네요. 최고의 요리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 맞다. 이번 가이드의 이름은 코우. 벌써 여러 군데를 같이 돌아다녔다. 밥도 맛있고 술도 맛있고 이게 바로 천국이네요. 천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항상 내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믿음직한 존재다. 술을 마시다 보니 살짝 취기가 오른 나는 고시. 이 가게에서 가장 레어한 요리는 뭐죠? 여기서밖에 먹을 수 없는 희귀한 요리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러자 가장 귀한 요리는 원뇌라고 할 수 있죠. 원뇌? 대체 어떤 요리죠? 그건 일단 먹어보고 얘기하자고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의 요리에 조금 불안했지만 괴식 헌터의 호기심을 억누를 순 없었다. 그럼 주문해 주시죠. 정말 괜찮은 거죠? 그럼요. 망설임 없이 원뇌를 주문하기로 했다. 코우 씨는 점원을 불러세운 후 원뇌 하나요? 네. 그 순간 가게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10분 정도 기다렸을까 순간 눈을 의심했다. 원뇌 나왔네요. 엥? 원숭이? 살아있는 원숭이가 카트에 실려온 것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는데 설마? 그렇다. 원뇌란 말 그대로 원숭이 뇌. 원뇌예요. 소문으로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로 존재할 줄이야. 현지에서도 보기 힘들다는 원숭이 고를 먹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먹는다는 거지? 이제 이 원숭이의 머리를 열 거예요. 뭐라고? 무려 살아있는 채로 두개골을 열어서 뇌를 먹는다고 한다. 애초에 원숭이 뇌를 먹을 수는 있는 건가? 의문 좀 투성이었다. 좀처럼 먹기 힘든 거예요. 고급 식재료라고요. 고급이라. 엄청난 오한과 함께 등줄기에 식은 땀까지 흘렀다. 곧 점원이 원숭이를 잡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더니 테이블 한가운데에 있는 구멍에 원숭이 머리를 고정시켰다. 할 말을 잃고 벙쪄있던 찰나 요리사가 머리에 칼을 집어넣었다. 먼저 피부를 도려낸 다음 두개골을 쪼갰다. 원숭이의 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요리사는 그대로 술병을 따서 들이부었다. 원숭이는 아직 숨이 붙어있었다. 그리고 마무리로 잘게 썬 고추를 뿌렸다. 날뛰고 있어. 괜찮아요. 흥분할수록 맛이 더 좋아져요. 이걸로 먹을 준비가 끝났다. 코우 씨가 숟가락을 건넸다. 자, 드세요. 이거 참 괴식 헌터로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 얍! 이렇게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뇌를 한 스푼 가득 떴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원숭이와 눈을 마주친 채로 그것을 입안에 넣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식감과 온기, 그리고 죄악감과 공포까지. 곧 원숭이의 움직임이 멎었다. 지구상의 생물은 다른 생물들과 서로 목숨을 앗아가며 공존하고 있다. 그런 현실을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했더니 도저히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남긴 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계속 떠먹었다. 다 먹었네요. 맛있었나요? 네, 맛있네요. 결국 다 먹어치웠다. 맛을 느낄 여유 따윈 없었다. 이렇게 너무나도 찝찝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든 건 처음이군. 이번 중국 여행을 뒤로 했다. 귀국 후 나는 발열과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다 검진을 받았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원내가 원인인 듯 했다. 살아남으면 다시 보자고. 내 이름은 사토 노보루. 2업계 20년 경력의 베테랑 항공정비사다. 비행기의 정비, 점검, 수리에 대한 전문가로서 안전한 비행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나의 일터는 그 유명한 스피드스타 항공이다. 제 시간에 이륙할 수 있도록 한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대형 항공사들과 달리 우리 회사는 빠른 작업 속도를 중시한다. 정확성은 기본. 항공 정비사로 일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하다. 어이 신입! 뭐 하는 거야? 당장 거기서 떨어져! 죄송합니다. 스즈키, 지금 비행기 엔진이 돌아가면 넌 바로 다진 고기가 되는 거라고! 제트 엔진은 날개 부분에 달려있는 원통형의 물체이다. 이 부분을 정비하는 것은 실로 죽음과 맞닿아 있는 작업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듯하다. 예전에 한 정비사가 스쿠터를 타고 활주로를 가로질러 가던 중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했다. 비행기의 제트 엔진은 작동함과 동시에 엄청난 힘으로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인다. 그 정비사는 그대로 제트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런 위험한 사고를 우리 정비사들 사이에서는 다진 고기라고 부른다. 그렇게 죽는 건 정말 끔찍하다. 그래서 더욱 신입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주시하며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스즈키, 너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하면 죽는다. 죄송합니다. 신입 교육 당시 다소 거친 지도 방식으로 악마 사토라는 별명이 생겼다. 스즈키는 내게 엄청 야단 맞으면서도 스패너를 여기에 두면 어쩌자는 거야? 승객들 다 죽일 일이 있어? 죄송합니다. 최고의 정비사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렇지만 악마 같은 모습은 현장에서뿐. 그 외의 시간엔 친한 형처럼 동료들과 수다도 떨며 즐겁게 보낸다. 스즈키는 현장에서 좀만 혼나도 울어버린다니까. 어머, 스즈키 씨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언제 울었다고 그러세요? 작업 현장 밖에서는 최대한 편안하게 대해주려고 하고 있다. 스즈키가 입사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첫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바빠질 테지만 사고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네! 성수기에는 평소보다 더 빠른 작업 속도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스즈키가 신입치고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스즈키, 이제 좀 할 줄 안다고 우쭐대지 마라. 네. 이럴 때야말로 괜히 우쭐하기 쉬워 사고의 마수가 뻗치기 좋은 시기이다. 그렇게 맞이한 명절 연휴의 첫날, 비행기가 제 시간에 이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스즈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도 되니까 정확하게. 네. 그날은 스즈키와 내가 페어로 일하는 날. 한 대 한 대 신중하게 하지만 신속하게 점검 작업을 해나갔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다. 사토씨. L313편 말입니다. 아무래도 보조 동력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그건 보이사의 항공기잖아. 동력 장치 쪽이라면 이륙이 지연될 텐데. 철저하게 다시 점검하도록 하지. 네. 나와 스즈키는 곧바로 문제의 항공기를 확인하기 위해 나섰다. 잘 들어. 이 비행기는 다른 비행기들과 달라. 신중하게 하라고. 네. 보이사 항공기의 보조 동력 장치는 날개의 제트 엔진 아랫부분에 달려있다. 우리는 무사히 점검을 마쳤다. 남은 건 조종실에 가서 램프가 맞게 켜지는지 확인하는 것. 됐어. 이제 문제없이 작동하겠지. 스즈키, 조종실로 가봐. 네. 나는 스즈키에게 순서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이해했지? 조종실에 가서 램프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되면 나한테 무전 치도록 해. 네. 이륙이 크게 지연되어 파일럿은 매우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비행이 1시간이나 늦어졌다고? 네. 죄송합니다. 진짜 당신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된 거지? 출발해도 되는 거 맞지? 네. 괜찮을 겁니다. 스즈키의 무전을 기다리던 중 나는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제트 엔진 가까이에 서 있었다. 역시 신형 항공기는 까다롭다니까. 그러게요. 이리저리 살피던 그 순간 내 눈앞에 제트 엔진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뭐야? 무슨 일이지? 나는 바로 스즈키에게 무전을 했다. 스즈키, 당장 엔진 정지시켜. 위험해. 지금 내 위치에서는 꼼짝없이 빨려 들어간다.
그러나 엔진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몸은 공중으로 붕 떠올랐고 제트 엔진이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다. 이젠 틀렸어. 죽는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마치 24시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순간에 제트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나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져 다진 고기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나는 정비사 인생에서의 첫 사고를 당했다. 설마 내가 이 사고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는. 파일럿의 강압적인 재촉에 잔뜩 기가 죽은 스즈키는 정비사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이륙을 허가한 것이다. 그렇지만 스즈키를 지금까지 교육한 건 나다. 즉, 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 정비사들의 일은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직업이다. 내 이름은 야마다 타로. 도대체 왜 내가 의심받는 거냐고? 여보, 현재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중이다. 악몽의 시작은 일주일 전이었다. 그 당시 5살과 3살이었던 내 두 딸은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장모님 댁에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했다. 호들갑 떨며 인사했지만 장모님 댁은 바로 옆집이었다.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데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뭘 모르긴. 놀러 갈 땐 이렇게 기분 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문 열어줘. 그때까지만 해도 나랑 아내는 이게 두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애들끼리만 제어로 보내는 건 처음이라 조금 걱정됐다. 장모님이 뭘 하셔? 둘 다 잘 놀고 있대. 곧 잘 것 같아. 하지만 애들이 장모님 댁에서 잠들 때까지 무사한 걸 확인한 뒤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다. 어라? 이상하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전화를 안 받네? 처음엔 아직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 7시 반에 전화를 해도 장모님은 받지 않으셨다. 애들이나 장모님이나 지금쯤 분명 일어났을 텐데. 그렇지. 뭔 일 있나? 우리는 불길한 마음에 애들을 보러 가기 위해 장모님 댁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다. 현관문이 안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들어오면 어쩌려고. 장모님! 역시 안 자고 있었나? 문 앞에서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역시 뭔가 이상해. 집 안에 들어간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집안엔 온통 핏자국 투성이었고 바닥의 카페트는 부자연스럽게 잘려나가 있었다. 현장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여보, 어떡해. 엄마가. 애들은 어딨지? 진정해. 3명 다 많이 다쳤을 테니 우선 병원에 연락하자. 당황한 나는 3사람의 위치도 모르면서 아내에게 엉뚱한 소리를 했다. 나는 집 주변을 한참 돌아봤지만 그 3명은 찾지 못했다. 안 되겠어. 경찰에 연락하자. 같이 찾아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사건 현장을 발견한 지 1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연락했다. 연락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다. 엄마. 에리코. 3명 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부부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사건의 소식을 접하고 몰려든 대중매체가 개입한 이후로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버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3명 다 분명히 무사할 겁니다. 사람만 있길 바랄 뿐입니다. 나는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3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야마다, TV에서 다들 범인이 너라고 하는데? 뭐라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TV를 켰다. 가족들이 없어지고 집이 빗자국 투성이랬는데 왜 바로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돼.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자가 방송에서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 방송을 계기로 신문이나 잡지에서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실 따님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얼마나 필사적으로 찾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이야! 기자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에 거칠게 답하는 일이 잦아졌다. 큰 덩치에 강한 인성의 대머리.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는 이유 중엔 분명 내 겉모습도 있을 것이다. 진정. 여보, 대중매체에서는 나를 용의자로 지목하는 편이 여러 가지로 이목을 끌기 좋을 테니까 말이다. 애들이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자는 와중에 이런 처사는 견디기 너무 힘들었다. 다 내려놓고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밧줄을 들고 천정을 응시하는 나를 몇 번이나 말렸다. 안 돼, 여보. 정신 차려. 아, 미안. 솔직히 이때 나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던 중 사건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한 것이었다. 용의자로 체포된 자는 고노 도시유키, 피해자의 시동생입니다. 삼촌이 범인이라고요? 범인이 친척이었다는 사실에 아내는 그만 충격으로 쓰러져 버렸다. 경찰에 체포된 처석부는 모든 걸 단념했다고 한다. 장모님과 애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것도 바로 자백했다고 한다.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것이 범행 동기라고 하더군요. 따님들은 입막음을 위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 딸들은 그저 아무 상관없는 일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그 후 자백을 토대로 한 항구에서 세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내 새끼들 많이 힘들었지? 가족을 잃은 슬픔, 처석부에 대한 증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났다. 하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가족들이 돌아왔다는 안도감이었다.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앗아간 이 사건은 이렇게 끝을 맞이했다. 경솔한 발언으로 유족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 오해를 키운 사회자가 개인적으로 찾아와 내게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그것뿐. 나를 의심하고 물어뜯은 방송사들 중 어느 한 곳도 내게 사과하러 찾아오지 않았다. 죽일 놈들. 언론의 자유 좋아하시네. 온갖 의심으로 가족들을 괴롭혔으면서. 그 사건 이후 나는 신문도 TV도 보지 않게 됐다.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 대중매체는 잘못된 정보로 사람의 목숨이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코모도 드래곤이라는 세상에서 제일 큰 도마뱀을 알고 있는가? 공룡의 후예라고 불리는 이 생명체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내 이름은 조코. 인도네시아에서 어부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젠장, 오늘 전혀 안 풀리는군. 여기도야. 올해는 대체 어떤 연유에서인지 좀처럼 고개가 잡히지 않는 날이 많아져 난처한 상황이다. 우리 가족은 아내 카미와 4명의 아이가 있는 대가족이다. 엄마, 좀 더 먹고 싶어요. 좀 참으래도. 일이 지금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일이 없는 날에도 끼니를 책임지기 위한 수단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모르겠어. 난 머리 쓰는 건 도저히 안 된다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다. 그런데 다음 날, 어이 조코, 그거 들었어? 응? 무슨 일이야? 같이 일하는 동료 중 하나가 흥분된 모습으로 내게 달려왔다. 어제 친척인 마우메트가 커다란 바구니에 과일은 한가득 채워서 돌아왔더라고. 정말이야? 그게 다 어디서 난 거래? 여기래. 바로 여기야. 이 근처라고 하던데? 동료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곳이라면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였다. 있잖아, 내일 우리도 가보지 않겠어? 그치만 거기는 예전부터 위험하기로 소문난 곳이라고.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 상태라면 너네 가족도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 우리 집 상황도 똑같아. 아이들이 배를 쫄쫄 굶고 있다고. 괜찮아. 여러 명이서 단체로 움직이면 위험할 일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 결국 나는 동료의 조리 있는 말발에 넘어가 버렸고 슬슬 다 온 것 같은데 나와 같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친구들을 몇 명 모아서 얘기했던 그 장소로 향했다. 여기 진짜 대박이잖아. 그곳에는 빛 좋고 싱그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나무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다. 그 이야기가 진짜였군. 이걸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어. 우리는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가 과일을 따기 시작했다. 이 정도만 있어도 며칠 동안은 먹을 걱정은 없겠어. 여보, 얘들아, 좀만 기다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우리에게 이곳은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완전히 잊고 있었다. 뭐야? 무슨 일이지? 이곳이 예전부터 출입 금지 구역이었다는 사실을.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일행 중 한 명이 거대한 무언가에게 공격당하고 있었다. 살려줘! 끔찍한 피바다. 누가 봐도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양의 피였다. 여기 인도네시아의 코모도섬 부근에서만 서식하는 대형 파충류. 코모도 드래곤? 좋기 3m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몸집에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놈들은 거구에 어울리지 않게 움직임이 매우 빠르다. 시속 20km로 달리며 지구력도 뛰어나서 인간은 절대 놈들에게서 달아날 수 없다. 이 금지구역은 코모도 드래곤의 서식지였던 것이고 우리는 놈들의 영역을 침범해버린 것이다. 지옥이야. 나는 운 좋게도 나무 위에 올라와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내려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뭐야? 코모도 드래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무를 타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저리 가! 살려줘! 놈들의 이빨엔 강력한 독이 있기 때문에 물리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피가 멈추지 않아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어 죽는다. 이렇게 금기를 어긴 나와 일행 2명은 코모도 드래곤의 먹잇감이 되어 목숨을 잃었다. 나약한 인간 따위가 저항할 수 있을 리 없었다. 유일하게 겨우 목숨을 건져 마을까지 도망쳐온 일행이 한 명 있었지만 좋아. 너무 좋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도망치던 와중에 물린 상처에서 심각한 감염이 일어나 버렸다. 코모도 드래곤의 이빨과 타에게는 50종류 이상의 박테리아가 우글거린다. 에휴, 틀렸어. 이미 죽었군. 운 좋게 독이 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린 그 순간 인간은 끝장인 것이다. 코모도 드래곤에게 공격을 당해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례는 꽤 많다. 엄마, 나 저기서 볼일 좀 보고 올게. 조심하렴. 최근에는 8살짜리 소년이 코모도 국립공원에서 코모도 드래곤에게 습격당했다고 한다. 소년은 허리가 물린 채 끌려가 마구 휘둘려져 결국 사망했고 그 시신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고 한다. 드래곤이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얻은 이 괴물을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도 많다. 자, 소문의 드래곤은 어디에 있을까나? 그러나 그들은 이놈들이 소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포식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지? 내 이름은 루이스. 악당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진 정의 연쇄살인마이다. 브라질의 한 농가에서 자란 나는 어린 시절부터 위험한 놈이었다. 쥐포로 만들어주마! 13살 땐 날 짜증나게 만든 친형을 죽일 뻔한 적도 있다.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흉폭했냐고? 사실 내 머리엔 상처가 하나 있다. 죽여버린다. 진짜 죽여버릴 거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던 상처인데 이게 흉폭함의 원인일 거라 추측된다. 처음 살인을 저지른 건 14살 때였다.
그때 우리 아빠는 학교에 경비원을 하고 있었다. 내가 훔친 게 아닌데. 어느 날 아빠는 절도범으로 누명을 쓰게 됐고 그 일로 인해 갑작스레 해고당했다.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불합리함에 대한 분노, 이것이 내 살인 충동에 불을 질렀다. 아빠, 걱정 마. 내가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줄 테니까. 아빠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아빠를 저렇게 만든 악당놈들 전부 죽여버리겠어. 나는 아빠의 억울함과 연관된 놈들을 찾아다니며 복수를 했다. 니놈이 감히 우리 아빠를 잘났겠다. 살려줘! 맨 처음엔 아빠의 해고를 결정한 부사장을 샷건으로 죽여버렸다. 어떻게든 물건을 훔친 진범도 찾아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렸다. 왜 아빠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지? 잘못했어. 그 사람 전과자였으니까 뒤집어 씌우기 적당할 거라 생각해서 그만. 그랬군. 그럼 뒤져. 이렇게 나는 겨우 14살이라는 나이에 살인범이 됐다. 경찰로부터 몸을 피하게 된 나는 강도짓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너도 나쁜 놈이군. 하지만 내가 노린 것은 전부 마약상이나 깡패들이었다. 내 표적은 어디까지나 악당이었다. 이런 생활을 이어가게 되면 놈들의 복수를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잠깐 뭐 좀 사올게. 조심히 다녀와. 오랫동안 도망치며 살던 내게도 약혼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앙심을 품고 있던 깡패들에게 살해당했다. 뱃속의 아기와 함께. 우효!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약혼자의 죽음과 관련된 악당놈들을 반드시 찾아내 전부 죽여버릴 것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깡패들을 고문하며 약혼자를 죽인 범인을 찾아다녔다. 어떤 새끼가 내 약혼자를 죽였는지 알고 있나? 몰라.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는 복수를 위해 몇 개의 조직을 습격했고 끝내 약혼자를 죽인 어느 조직의 두목을 찾아냈다. 이 새끼가 주동자였군. 내 약혼자와 아이를 죽인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나는 복수를 위해 사람들을 모았고 범인이 참석한다는 결혼식을 습격했다. 저승길 선물이다, 악당들아! 이렇게 장대한 복수는 막을 내렸다. 복수를 마친 뒤에도 나는 악당 청소를 계속했다. 악에 대한 복수와 섬멸만이 내 인생의 목표이다.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간 것이었다. 아빠가 악당이 돼버렸어. 엄마의 복수를 위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나는 혈연의 정보다 내가 만든 살인 규칙을 따르기로 했다. 넌 나쁜 놈이야. 죽어 마땅해.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뒤져버려! 으악! 나는 교도소에 갇혀있던 아빠를 마구 찔러댔다. 결국 나는 19살이 돼서 체포당했다. 나 같은 살인마가 체포되는 건 당연하지. 불만은 없다.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 아니었다. 야이! 너는 무슨 일로 들어왔지? 살인죄. 계집 애들을 몇 명이나 따먹고 왔지? 끝내줬다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쓰레기 같은 놈이라 내가 죽여버렸다. 같이 호송되던 쓰레기 자식을 핏떡으로 만들어줬다. 교도소 안에는 내 살인 충동을 일깨우는 놈들이 한가득 있었다. 애를 죽였다는 놈이 너냐? 잘못했어. 법적으로 죄를 갚았을진 몰라도 난 널 용서 못한다. 나는 계속해서 그런 놈들을 죽이면서 악당 청소부라는 악명을 떨쳤다. 역으로 나를 죽이려는 놈들도 꽤 있었지. 하루는 갑자기 5명의 죄수가 나를 습격했다. 살려줘! 하지만 도리어 내게 당해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탓에 얼마나 죽였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어림잡아 100명은 죽였을 것이다. 교도소에서도 꽤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브라질엔 사형 제도가 없어 내가 죽을 일은 없다. 결국 수감된 지 30년 후 나는 출소했다. 2번 다신 오지마! 네. 사실 브라질에선 30년 이상의 수감도 불법이다. 그 후로도 몇 번인가 더 체포됐지만 최근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다. 모두들 알겠지? 그러니 범죄 같은 건 저지르지 말라고! 나 같은 놈도 유튜버가 될 수 있다니 참 좋은 세상이다. 내 이름은 우메다 모토야스. 저기요, 복도손 띄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보다시피 평범한 회사원이다.
내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마지막도 못 지켜드리다니. 젠장. 이럴 줄 알았으면 상경하지 말 걸 그랬다. 듣자 하니 아버지는 일하시다 돌아가신 것 같다. 옛날부터 일벌레긴 했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럴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 때문인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단 분노가 느껴졌다.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어떻게든 아버지의 얼굴을 봐야만겠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실에 도착한 나는 굳은 결심을 한 채 문을 열었다. 어머니, 응, 아들.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내 목소리에 뒤를 돌아본 어머니는 어쩐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숙연해져야 하는 장소일 텐데 분위기가 왜 이래? 어째선지 불륜 현장을 발견한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러고 보니 아직 너에게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구나. 한번 봐보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려고 눈을 돌린 나는 저게 뭐야? 너무도 흉측한 모습에 그만 큰 소리가 새나오고 말았다. 아버지는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침대 위에 조용히 잠들어 계셨다. 하지만 아버지의 한 부분이 내 눈을 못되게 만들었다. 꼬리 이게 뭐예요, 아버지? 그렇다. 다른 신체 부위는 싸늘히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똘똘이만은 당당히 우뚝 솟아 있었다. 추해! 이건 너무나도 추하다고! 나 어려도 눈물도 쏙 들어가 버렸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뭔 일이죠? 내 질문에 어머니는 가슴속 응어리를 뱉어내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희 아빠 직장에서 바람피다 걸렸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훅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이쯤 되니 내 멘탈은 완전히 박살났지만 어머니는 말씀을 계속 이어나갔다. 내가 너희 아빠 일하다 심장 발작으로 죽었다고 말했는데 실은 거짓말이야. 아니 어머니, 잠깐만요. 사인부터 거짓말이었다니 진짜 뭔 일이었던 거야? 너희 아빠 불륜녀랑 한창 뜨거웠던 와중에 말이야. 늙어선지 서질 않았다 하더라고. 더 듣고 싶지 않아. 여기서 이런 얘기 들어버리면 나 장례식장에선 어떻게 해? 그래서 직장에 숨겨놨던 비아그라를 먹었대. 왜 일하는 곳에 비아그라를 숨겨놓은 거냐고. 바람도 상습적으로 폈다는 소리잖아. 근데 약이 오래돼서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눈치를 못 챘대. 환장하겠네. 결국 심장 발작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 와중에 약이 효과는 잘 들어서 이런 꼴이 된 거지. 쓴 웃음을 짓는 어머니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즉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죽었는데 몸이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였다. 아버지의 변태 같은 죽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슬픔은 다 날아갔다. 내 마음속에 남은 건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 뿐이었다. 그러게 이런 꼴을 장의사한테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걸리적거리는데 확 잘라버려? 진정해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해도 자업자득인 것 같지만 슬슬 아버지가 불쌍해지기 시작했다. 그 후 장례식장에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덧 막바지 단계가 됐다. 저기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상태 그대로 부탁드립니다. 장의사와 마무리에 대해 상의할 땐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다. 모든 게 끝난 뒤 아버지의 유골은 무사히 무덤에 묻혔다. 우리 가족을 오랫동안 보살펴온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묘에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아들, 상속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엄마는 족보에서 이름 뺄 거야. 알겠어요. 이것만은 막을 이유가 없었다. 아버지, 원망스러우면 당신의 행한 짓을 원망하시길.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후미.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요즘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더니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다. 살이 꽤 많이 쪘네. 그렇다.
너무 안 움직인 나머지 뚱땡이가 돼버린 것이었다. 아무래도 요즘 외출을 자제했더니 운동 부족인 것 같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조깅이라도 해야 하나. 어쩌지? 이대로 두면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여러모로 신경 쓰인다. 여자친구도 있는데 이런 뚱뚱한 몸으로 지낼 순 없지. 불행을 타고난 내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라도 한다면 왠지 죽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 이유로 집에서 가능한 다이어트 운동을 찾고 있던 와중에 이게 뭐지? 다이어트 약이라고? 웹사이트 구석에 있던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약을 한 달만 먹어도 살을 30kg나 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 광고였다. 한만 광고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먹기만 해서 살 빼는 게 가능하다면 전 세계 뚱땡이들은 진작에 멸종했겠지. 그치만 요즘 과학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긴 하다.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 치료제도 2달 안에 개발된다지? 의외로 저 약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만 뺄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속아 넘어가 주지. 곧 월급날이겠다. 효과 없으면 그냥 몇천엔 날렸다 생각하지 뭐. 나는 바로 약을 구입했다. 약을 구입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도착했다. 택배 안에는 캡슐형 알약이 들어간 유리병이 있었다. 하루에 2알씩 섭취하세요. 그렇군. 섭취량은 반드시 지킨다. 함부로 남용했다간 몸이 상할 테니까. 약을 먹고 시간이 조금 지났다. 뭔가 몸에서 열이 잔뜩 나는데 땀이 흠뻑 나기 시작했다.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지방이 타고 있는 게 느껴졌다. 약효는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됐다. 자는 동안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이불을 갈아야 할 정도였다. 효과 굉장한데 다이어트 약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였구나. 이것만 있으면 원래 체형으로 돌아갈 수 있어. 효과를 몸소 체험한 나는 다음 날도 약을 먹었다. 세상에, 약을 고작 이틀 챙겨 먹었다고 배가 이렇게 꺼지다니. 살이 빠진 건 기쁜 일이지만 이렇게 급하게 빠지다니 좀 위험한 거 아닌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린 탓에 몸이 빨리 피곤해진다. 이러다가 탈수 증상이 올지도 모른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이 약 꽤 위험한 것 같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계속 먹어도 괜찮은 건가? 그치만 집에서 단기간으로 살을 뺄 수 있는 건 역시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하루만 더 사용해볼까? 위험하다 싶으면 더 안 먹으면 되겠지. 조금만 더 먹으면 살이 완전히 빠질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3일째 약을 챙겨 먹었고 금방 후회하게 됐다. 뜨거워! 죽을 것 같아! 몸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몸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뜨거움, 머릿속이 새어야지는 이 느낌. 난 이미 이 증상을 겪어본 적이 있다. 바로 열사병이다. 나는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 먹던 힘까지 짜내 119에 전화했다. 네, 응급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약을 먹었더니 이 열사병이 몸이 너무 뜨거워요. 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눈을 뜨자 나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또 이 패턴이다. 사타케 씨, 이번엔 또 무슨 대단한 일을 저지르신 겁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항상 나를 진료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다. 역시 그 약이 원인인 거죠? 그걸 알면서도 계속 먹은 겁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죽을 뻔했다고요. 죽을 뻔했다고? 사타케 씨는 지금 DNP로 인한 약물 중독과 함께 열사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DNP라고요? 복종을 만들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한마디로 맹독 같은 겁니다. 맹독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길 이 DNP라는 물질은 몸속의 지방을 강제적으로 분해시킨다고 한다. 이것만 들으면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사실 함정이 숨어있다.
원래 지방이 분해되면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DNP로 지방이 분해되면 에너지 대신 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온이 끝도 없이 올라가 열사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시는군. 해외에서는 체온이 43도까지 올라 죽은 사례가 있는데 뜨거워! 마치 몸이 안에서부터 타버린 듯한 모양새였다고 한다. 열사병으로 끝난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가끔 후유증으로 뇌에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약물 발암물질도 들어있는 말 그대로 진짜 맹독이었다. 결국 나는 일주일 동안 입원하게 됐다. 맹독이 들어간 약을 버젓이 팔다니 무서워서 인터넷 쇼핑도 못하겠구만. 이런 약들 실제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모두들 잘 모르는 물건엔 함부로 손대지 말도록. 내 이름은 모리구치 류코. 3살 배기 딸아이의 엄마다. 아이는 딱 이맘때쯤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들 한다. 엄마, 여기 선물. 어머나 고마워 많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귀여운 시기이기도 하다. 오늘은 딸아이의 치료를 위해 치과에 왔다. 미나 양 들어오세요. 싫어.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오늘로 4번째 방문이다. 곧 말끔히 낫겠지? 불안해하는 딸 옆에서 치료하는 걸 지켜봤다. 오늘은 불화 나트륨이라는 걸 바를 거예요. 불화 나트륨? 불화 나트륨은 치아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어서 치과 치료에 자주 사용된다. 의사 선생님께서 내 딸의 기분을 맞춰가며 진료해 주셨다. 네, 이걸 뿌리면 충치가 다 없어진답니다. 진짜? 그래도 막 안 아파? 아무 느낌 없을 거예요. 부모로서 참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치료가 시작됐지만 딸은 고통스러운 듯이 신음하기 시작했다. 매워. 맵다고? 아까 아무 느낌도 없을 거라 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선생님 괜찮은 거 맞나요? 네, 어머님. 걱정 마시고 애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아, 네. 전문가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지시에 따랐다. 나와 간호사는 딸의 몸을 눌러 고정시켰다. 마나, 착하지? 조금만 참자. 딸아이는 격하게 몸을 흔들었지만 선생님은 그대로 약을 바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우와. 딸아이는 심하게 경련하며 나와 간호사의 손을 그대로 날려버렸다. 딸아이는 그대로 진찰대에서 굴러떨어졌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버린 채 입 안에서 흰 연기가 올라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긴급 상황이다. 119 불러. 딸아이는 그대로 긴급 포송됐지만 피가 섞인 거품을 물며 고통스러워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입과 코로 계속 구토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증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2시간 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유감입니다. 마나. 딸은 알 수 없는 증상에 계속 괴로워하다 결국 숨이 끊어졌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그저 충치 치료를 받은 것뿐인데 죽어버리다니. 말도 안 돼. 마나, 안 돼. 의사들조차 원인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터무니없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 의사가 딸의 치료에 사용했던 약은 불화 나트륨이 아니라 불화수소산이라는 독극물이었다. 의사는 실수로 이걸 딸에게 바른 것이었다. 한 숟갈만 잘못 복용해도 사망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치사량을 갖고 있다고 한다. 불화수소산, 불산으로 불리기도 하며 원래는 공업용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사람의 몸을 썩이고 녹여버리는 독극물이다. 해외에서는
포로의 고문에 사용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픈 고통으로도 손꼽힌다고 한다. 그걸 내 딸의 치아에 바른 것이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내 딸,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 사실 그 의사는 약품의 발주를 아내에게 맡겼었다고 한다. 불소? 이건가? 이름을 헷갈려 잘못 주문한 탓에 판매자는 불화수소산을 납품한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가 바로 눈치챘다면 좋았겠지만 용기 모양이 다른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바뀌었나 보네. 약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맹독인 불산을 다른 용기에 옮긴 것이었다. 딸의 치아에 독극물을 발라 죽음에 이르게 한 의사는 내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끊임없이 자책하다 뇌혈관이 막혀 쓰러져 버렸다. 그리고 발주를 실수한 의사 아내는 자신의 실수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들키면 끝장이야. 증거를 없애버려야 해. 사건 직후 독극물을 용기째로 태워버렸다고 한다. 결국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판결받게 됐다. 내 딸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죽어간 것에 비해 너무 가벼운 벌이다. 엄마, 여기 선물. 하지만 아무리 원망하고 슬퍼해도 내가 사랑했던 딸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 이름은 야마노 로크로. 약을 바르고 나서 3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토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일을 해온 지 어느새 30년. 어금니에 충치가 생겼네요. 바로 치료할 테니 혹시 아프면 손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속을 봐왔다. 그 중에는 견본을 뜨고 싶을 만큼 입속이 이쁘게 생긴 사람이 있는 한편, 치석이나 다른 이물질도 없고 입속이 정말 이쁘게 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참 치료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군요. 충치를 방치해서 입안이 엉망인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치료할 때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왜냐면 그들은 전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뭐? 그건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 몇 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나는 시체의 입속을 본 적이 딱 2번 있다. 그건 내가 경찰 치과의사일 때 체험했던 일이다. 경찰 치과의사는 경찰서로부터 의뢰를 받아 네, 야마노 치과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서교토 경찰서입니다. 야마노 선생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거나 범죄 수사를 할 때 도와주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그 역할은 신원불명의 시체의 치아나 입속을 확인하여 치과 치료의 흔적이 있으면 과거의 의료 기록과 비교해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경찰 치과의사라 하면 뭔가 그 일을 따로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할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진 않다. 경찰 치과의사에 지원하실 분 계십니까? 저라도 괜찮다면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냥 일본 치과의사회에서 지원자를 모집할 때 신청하면 된다. 그래서 이들의 대부분은 나처럼 평범한 치과의사이다. 그러니까 치료 흔적과 진료 기록 카드를 비교할 때는 지원 후 전문 교육을 받으면 어떤 치과의사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다. 경험자로서 말하자면 솔직히 젊은 친구들에게 맡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무리하지 말고 너무 힘들면 좀 쉬었다 하게. 죽은 사람을 마주하는 일은 정신적으로 꽤 많은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다. 물론 학교 다닐 때 병리해부 시간에 시체를 볼 일이 있긴 하다. 하지만 견본과 사고에 의한 시체는 천지 차이다. 사고에 의한 시체는 죽었을 때 그 느낌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게다가 경찰 치과의사가 필요할 땐 바로 이건 꽤 심각하군.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시체가 훼손된 경우이다.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경찰 직과에서는 꼭 필요하다. 게다가 모두 자신의 의지로 지원한 자들이다.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달려갈 의무가 있다. 그런 다짐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뉴스에서 사건 하나가 보도됐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불이 났다고? 부디 모두들 무사하면 좋으려만. 이 근처에서 큰 화재가 일어난 것이었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예감은 정확히 적중했다. 선생님, 경찰에서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신원 불명의 시체가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알겠네. 나는 대기실의 환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치과를 빠져나왔다. 경찰의 지원 요청은 환자들의 치료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담당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장소에 펼쳐진 것은 참사 그 자체였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곳엔 불에 타버린 새까만 시체 수십 구가 침상 위에 놓여 있었다. 현장이 아무리 끔찍해도 도망쳐선 안 된다. 마음을 다잡고 방호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담당 경찰관이 내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시체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얼마나 더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30구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말을 들은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시체의 신원 확인 작업이 시작된 건 오후 6시가 지나서였다. 3명이 한 팀을 이뤄서 진행합시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는 작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합시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온 내가 현장의 지휘를 맡게 됐다. 푹푹 찌는 한여름에 냉방도 안 되는 강당에서 하는 신원 확인 작업은 아주 고된 일이었다. 선생님, 땀 좀 닦겠습니다. 아, 고맙네. 시체는 고온에서 사후 경직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좋아, 벌린다. 네. 시체의 입을 벌릴 땐 여러 명의 힘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경험이 없는 의사들도 시체에 손을 대는 경우가 생기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그때 많은 의사들이 구토를 하거나 울면서 무너져 내린다. 희생자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치료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치료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치과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있을 리가 없네. 다시 확인해보게. 이 또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것 중 하나였다. 수시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만 한 가지 신념이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해줬다.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가족들 품에 돌려보내야만 해. 그게 내가 유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니까. 결국 나는 모든 시체의 신원 확인 작업을 완료했다. 작업이 끝나고 한동안 나는 잠을 깊게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시체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후로 약 1년이 지나서 중상을 입은 범인이 겨우 체포됐다.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군. 그에게 있어 진실을 밝히는 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첫 번째 사죄가 될 것이다.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후미. 휴, 겨우 도착했네. 어우, 꽤 덥네. 어디에나 있는 셀러리맨이다. 나는 지금 인도에 와 있다. 이 녀석은 회사 동료인 무라타. 여기선 코로나 걸리지 않게 더 조심해야겠는걸? 그러게, 요즘 인도에서 확진자 수가 폭등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우리가 여기로 온 이유는 인도의 거래처가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상 긴급 상황에 한해서는 해외로 이동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라면 이번에는 코로나로 중지된 공장의 자재를 일본의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오기 위해 교섭하러 온 것이다. 참고로 인도라고 하면 불교가 탄생한 나라이다. 이것 봐, 무라타. 여기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이래. 오호, 멋진데?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불교의 발상지라는 사실이 무색하게도 인도에서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한다. 이때까지 나는 온갖 터무니없는 불행한 일을 겪어온 탓에 무교의 무신론자이지만 오늘만큼은 신에게 기도해보기로 했다.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병장수, 간의 평안. 하지만 사원에서 이건 진드기잖아! 언제 붙어있던 거지? 징그럽게도 생겼네. 진드기에게 물려버렸다. 기도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인도는 열대지방이라 엄청나게 덥다. 게다가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으니까 더워서 참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팔을 좀 걷고 다녔더니 이렇게 됐다. 나는 벌레에게 물려서 심한 꼴을 당한 적이 있다. 그때의 악몽이 떠올랐다. 으아, 어떡하지? 겨우 진드기한테 물린 걸로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겨우라니! 이 자식,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나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어떡하지? 무서워. 괜찮다니까 사타케. 그렇게 걱정해봤자 스트레스만 쌓여서 몸에 더 안 좋다고. 하지만 귀국했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 몸에 어떠한 이상도 안 생겼다. 부처님의 보살핌이라도 받은 건지 일주일이 지나도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번엔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다음 날이었다. 극심한 고열이 날 엄습했다. 머리가 너무 아파. 쪼개질 것 같아. 이건 단순한 감기 증상이 아닌 걸 바로 직감했다. 머릿속이 불타오르는 듯한 이 느낌, 심상치가 않았다. 119에 전화한 기억은 있지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이러다 죽겠어. 아무나 나 좀 살려줘. 의식이 돌아왔을 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항상 있던 일이지만 이번엔 뭔가 좀 달랐다. 사타케 씨, 또 찾아오셨군요. 이번엔 또 무슨 나쁜 병에 걸렸나요? 나쁜 수준이 아니에요. 당신은 콩고 출혈열에 걸렸다고요. 콩고 출혈열이요? 그렇습니다. 이건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5대 출혈열 중 하나입니다. 이 병에 걸린 일본인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기분 나쁜 일본 최초라는 수식어가 또 있을까? 무서운 병이란 건 잘 알겠다. 하지만 나을 순 있는 거겠지? 의사 선생님께 조심스레 물었다. 사타케 씨, 당신은 이번에야말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네? 뭐라고요? 콩고 출혈열의 치사율은 15에서 40%입니다. 그래도 나을 순 있는 거죠? 빨리 치료부터 해주세요, 선생님! 이 병은 아직 마땅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신에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내 몸의 면역력에 의지하는 것 말곤 뾰족한 수가 없단 말인가? 그 후로 일본 최초로 이 병에 걸린 나의 투병이 시작됐다. 목숨과 사투였다. 머리가 온몸이 아파. 엄청나게 아프다고 젠장! 코피가 멈추질 않았으며 머리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아팠다. 의사 선생님은 그저 수혈과 수액을 할 뿐이었다. 발병된 지 3일째 증상은 더욱 악화됐다. 이게 뭐지? 온몸에 뇌출혈에 따른 보라색 멍이 나기 시작했다. 이게 뇌출혈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 대변에서도 대량의 피가 섞여 나왔다. 변기가 새빨갛게 변했다. 이건 진짜 위험한데 이번에야말로 죽는 건가? 이대로 내장까지 감염되면 바로 죽어버리겠지. 나중에 알고 보니 동료인 무라타도 이 병에 감염됐다고 한다. 내가 감염시킨 건가? 세상에,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 버렸다. 콩고 출혈열은 백신조차 없다. 주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기 때문에 유행 지역에서 반팔이나 맨발 차림으로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노출에 최대한 줄여서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 잠복 기간은 2일에서 9일 정도로 감염자의 20%가 발병된다고 한다. 그리고 15에서 40%가 사망하는 무서운 감염병이다. 나는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든 끝에 신의 보살핌 덕분인지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몸 상태가 꽤 좋아졌어. 내 면역력이 이겨낸 거야. 이야, 진짜 이번엔 어떻게 되는 줄 알았네요. 하지만 무라타는 그러지 못했다. 안 되겠어. 간 부전이 일어나고 있어.
신장도 가망 없어 보입니다. 무라타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나는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이게 됐다. 아직 일본에서는 콩고 출혈열의 발병 사례가 없었다. 다시 말해 나는 첫 번째 실험체라고 할 수 있다. 이번만큼은 정말 위험했다고요. 진짜로 불사신 같군요.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해외에서는 무서운 질병이 넘쳐난다. 무라타, 네가 나 대신 죽은 걸지도 모르겠구나. 미안하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라. 해외로 갈 땐 그 나라에서 걸릴 수 있는 병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하고 가야 한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